새해를 맞아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새로운 코너를 이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부조리, 차별, 불평등 같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로 문제점을 말하고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을 따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제목은 주간 똑똑똑으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똑똑똑 무슨 소리냐? 문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예,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하니 문을 놓고 하려고 하니까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똑똑 이렇게 저희가 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을 모셨을지 기대가 되시죠? 독립잡지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두 분 이제 매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진송 편집장께서 저희 방송 한 번 나오신 적 있으니까 네. 먼저 좀 해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개간홀로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독립출판물을 만들어 오고 있고요. 네. 이 잡지는 우리 사회의 연애 담론이나 결혼 담론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랑이나 연애, 관계를 고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이제 제가 연애하지 않을 자유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같은 저서를 쓰기도 했고요. 우리 사회에서 강요하는 정상이나 표준이 사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이면서 또 편집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상이라든지 표준이라는 어떤 기준들의 다른 잣대를 이제 한번 대보고 싶다라는 얘기셔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어떤 잣대로 얘기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개간홀로가 벌써 근데 오래됐네요. 네. 8년이 된 거예요. 8주년? 네. 이제 강산 변하기 2년 전입니다. 와. 그러면 그동안에 해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소감은 어떠세요? 8년이나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5주년 호응가를 열어보니까 네. 벌써 내가 이걸 5년이나 하다니라고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는데 3년이나 더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금방 가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또 잡지 만드는 작업 자체는 되게 즐거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는 글들을 보내주시고 네. 사실 제가 혼자서 편집하기 때문에 편집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이거는 저 혼자 하는 작업은 아니고 같이 하는 공동 작업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즐겁게 하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 이제 뭐 정말 10주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네. 특별한 준비 같은 걸 또 해놓고 계신 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개간홀로는 좀 즉흥적으로 제가 시간 될 때 나오는 잡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16호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3월쯤에 16호 8주년호가 나올 생각인데 네. 아직 특별하게 큰 계획은 없지만 이제 지난 8년의 역사를 좀 정리하는 그 정도는 넣어서 그렇죠. 8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잡지를 냈을 때의 사회의 반응과 그리고 필진들의 온도 차이 그리고 이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회고록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네. 돌아보는 느낌으로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개간 홀로가 벌써 이제 8주년이 됐고 연애하지 않을 자유 옛날엔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하면 엄청 놀림받고 되게 막 솔로의 뭐 불쌍한 뭐 자조 이런 걸로 많이 요즘에는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 작은 목소리들의 비빌 언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옆에서 지금 열심히 얘기를 듣고 계신 양지혜 활동가님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위티를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고 있는 양지혜라고 합니다. 네. 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던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발들이 그냥 한 시간의 목소리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말하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좀 저와 청소년 활동가들과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함께 만든 단체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막 창립 3년 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개간 홀로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의 목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네. 단체는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고 10대. 네, 예. 10대이고 또
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 대부분도 청소년인 상황이라 제가 그런 목소리들을 좀 전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그때 2015년에 대학 거부 선언 이것도 했었죠? 네네. 저 개인적으로 좀 대학 입시 경쟁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순히 대학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입시 경쟁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로 같이 선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기존의 어떤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티 대표도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네네. 저는 네. 청소년기에 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입시 경쟁이 세월호와 다름없는 사실 학생들을 죽이는 체제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졸업하던 해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있었죠. 있었고 그 시기에 자유발언 때에 추모하러 모인 시민들 중에 청소년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위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표를 네, 하셨다가 맞아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거기는 자유롭게 또 대표를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1년 정도가 임기인데 이제 단체 창립 1년 만에 좀 단체를 운영하는 청소년 당사자인 활동가들도 많이 느셨고 해서 이제 제가 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위티를 같이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 이 두 분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얘기를 펼쳐주실지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두 분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신 뉴스가 있다면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어요? 이진성 편집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한데 아무래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좀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어떤 시국에서 가정이라는 공간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좀 이 집콕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가정이 이렇게 위험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이 닿지 않을 때 아무도 이제 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슈 얘기할 때 좀 같이 그렇죠. 했거든요. 가장 또 네. 정인이 문제에 관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지금 크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 그런 연결성이 있을 것 같고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양재 활동가도 마찬가지세요? 네, 저도 최근에 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공유됐던 해시태그는 정의나 미안해라는 해시태그였잖아요. 근데 어떤 아동 청소년이 참사나 폭력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시혜적이고 사실 어른들의 어떤 기성의 문화들이 이런 아동폭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동의 다양한 활동들에 있어서 꼭 보호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폭력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안해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미안하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다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위에 있는 위치다. 더 내려와라. 더 내려와서 같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보호와 독립이라는 걸 과연 또 어떻게 무게중심을 얻어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자, 첫 시간인 만큼 벌써 뉴스를 꺼내주시는 것부터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게 만들어주시는데 익숙한 주제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새롭게 보느냐가 사실은 뉴스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좀 펼쳐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국에 느낀 그런 어떤 부조리들 또 느꼈던 점들을 오늘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시국에 코로나 이 시국에 굳이 이거를 뭘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국에 굳이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떤 얘기를 먼저 펼쳐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연말에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네. 그 연말에 각종 시상식을 보면서였어요. 이제 밀집을 피하기 위해서 무대나 이런 것들을 다 사전 녹화를 하고 뭐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하는데 네. 막상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다인원 그룹들이 무대에 다 올라오고 그 무대 현장에서는 뭐 특정 시상자들을 마스크를 안 쓴다거나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허공에 이렇게 이렇게 뭐 살포하고 지나가고 이런 네. 퍼포먼스들이 있어가지고 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를 위한 거고 이게 또 거부권이 없는 공연 예술 노동자들, 그러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 이런 거부권이 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송국이 좀 무리한 방송을 강행한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의 건강권이나 노동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보셨군요. 시상식을 봤습니다. 네. 네. 다 했는데 방송사들이 이거 참 문제였군요.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을 지금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양지혜 활동가는 이 시국에 굳이 제가 생각하는 이 시국의 구지는 역시 좀 입시였던 것 같아요. 입시. 네, 사실은 청소년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계약을 결정하는 게 너무 황당한 방식이다? 그래요? 이를테면 지난 5월에 오프라인 계약이 예. 처음 결정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학부모나 교사 의견은 물어봤는데 학생들 의견은 안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 학생들의 의견은 학부모 의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되게 저희 내부에선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화나게 하는 지점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상 등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런 계약 반대한다라고 이제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됐고.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막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한다거나 되게 힘들었겠네요. 쉬는 네, 시간 없이 그쵸. 수업하면. 네, 그런 식의 마스크를 안 끼면 벌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되게 인권 침해적이고 통제적인 환경들이 있었고 아프다고 말해도 잘 조퇴 안 시켜주고 학교의 특성상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프면 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늘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 좀 불편했고 그 모든 게 사실 입시 일정에 맞춰야 제대로, 되니까. 맞추기 위해 진행된다는 점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네,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고 진도를 그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입시를 그쵸. 치르려면. 네,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벌써 뉴스를 골라주시는 그런 관점들도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딱 보니까 갖고 계신 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같이 그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사실 관점이 많이 포함된 거라 방송국도 사실 나름대로 뭐 마스크도 써본다고 했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풍경이긴 했지만 시상식을 해마다 했거든요. 네.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 네네. 이런 갈등 속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뭐 광고나 이런 스폰서 문제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이나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사물로 연기를 했고 노벨상 시상식도 없어졌죠. 그 분야별 수상자들이 자국에서 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상식들도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냥 배송으로 상을 주면 안 되냐, 왜 저기 끌고 나가서 그렇죠. 다 이렇게 모여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거기 시청자들이 바라는 건 사실 그 현장에 모여서 상을 직접 수령하는 장면이 아니라 맞아요. 연말 결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즐거움이나 기쁨이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권위에 끌려다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네. 장면들이.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접근이나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정리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양지혜 활동가님은 또 어떻게 이 문제 입시나 이런 온오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좀 더 들이대야 될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사회에서 일반적인 원칙들, 이를테면 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시교육, 시나 도의 방침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이 예.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수업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재난 상황이 왔고 오프라인보다 밀도가 낮을지라도 그에 적정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오히려 사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결별해야 하고 정말로 이별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도 입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 사회의 믿음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물론 온라인 개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들도 필요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오프라인 개학으로 전환하고 정말 다수를 밀집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사실 되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냐? 시상식도 꼭 모여야 되냐? 입시도 꼭 해야 되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지금 던지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입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너무도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너무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오프라인 개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개인의 어떤 의사로 내가 내 안전할 권리보다 입시를 더 중요시하게 만드는 사회가 더 잘못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양재 활동가께서 오프라인을 또 찬성하는 학생 입장까지도 지금 배려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코로나19라는 사태가 2020년 한 해를 강타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여실히 좀 드러나게 된 것도 같고요. 미티가 또 청소년들 참여하는 단체인 만큼 직접 체감하는 문제들은 더 많았을 거고 이 교육 현장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서 조금 두 분 얘기를 다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있었는지 미티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양재 활동가한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개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했다. 사실은 오프라인 개학을 학생들의 의사 없이 결정한 것부터 사실 학생들의 문제다. 권리를 침해한 걸 텐데요. 네.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이를테면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 걷고 다시 돌려주는 식의 행위를 하면서 방역 지침을 어긴다거나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모두의 물건을 다 같이 걷어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주는 것이 사실 방역에 있어 위험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프다고 말해도 잘 조퇴가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등교 시간에 복장이나 두발을 단속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가 안 되는 상황, 일렬로 서서 복장 검사를 그런 받는 것들은 상황. 안 바뀌었나 보죠?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설문조사를 좀 같이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예. 10명 중에 8명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배움보다는 입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만큼 되게 이런 학생들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단계별로 온라인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19의 온라인 교육이기도 하지만 N번방 이후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작년 3월에 N번방 사건이 크게 대두가 되었고 예. 이 N번방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맞아요. 사실이 밝혀졌죠. 예. 그리고 작년 6월에는 N번방 사건의 10대 가해자 상당수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10대들의 문화 안에서 이런 젠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학교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을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라도 더 빠르게 대책이 되고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네. 근데 작년이 됐군요. 작년에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같이 뭔가 법을 만들거나 학교 내부에 이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교육이나 인권교육 같은 것들이 입시나 학사 일정에 밀려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수업 일수가 좀 줄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빠져버렸군요. 네,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임에도. 네. 저희가 현장이 아니라면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이 교육의 과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양지혜 활동가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가까이 수험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런 딜레마의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안전할 권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동시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가 말하는 입시가 최우선이 되지 않았을 때 불안은 오로지 또 그 청소년 당사자의 몫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입시를 최우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안전 장치도 없이 이제 청소년들을 거기에 던지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또 어른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불안은 그 친구들한테 떠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계약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본인이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잘 안 힘들 맞는 수밖에 학생들도 없고, 예.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교육 현장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학습량의 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생들이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고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저희 결론을 좀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건 다 놓고 입시만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여겨지기도 하는데. 되게 오래된 중요한 질문을 갑자기 한번 꺼내 들어봤어요. 질문이죠. 네. 저는 이 질문 받으면서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칼럼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재난시대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라는 칼럼이 있어요. 근데 이 칼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인 공간이 급격히 축소하면서 좀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권을 책임질 의무, 뭐 이를테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의무 같은 것이 개개인의 가정에 기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보호자나 양육자가 이걸 책임져야 하는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가정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공적인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가정 내에서 되게 부모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 그 속에서 학교라는 공간에 다시 욕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 주변의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가 싫지만 학교가 가고 싶다. 모순적이지만 네. 집이 힘드니까.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이걸 그럼 사회와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그런 질문 속에서 공교육의 위치가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아동 청소년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의 학교도 아직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공교육이라는 건 이제 그 단어 안에도 들어가 있듯이 좀 굉장히 우리 그 조건들이 다양하잖아요, 개인이. 그 다양한 조건의 개인이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도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을 받고 좀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공교육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서로 다른 개인들이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배우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적절하게 이런 조율을 또 해줘야 되고 사실 이게 안 되면 이제 엠번방 사태처럼 나보다 약한 이건 사실 학교 폭력의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 젠더 폭력에 결합된 양상인데 기술 발달과 함께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 좀
약자, 취약하다고 약하다는, 생각하는 네. 친구들을 좀 이렇게 착취하지 않고 동시에 이제 서로 나와 다른 조건의 개인을 존중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고 그게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교육이다. 네, 양지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가 싫지만 가고 싶기도 한 거예요. 네. 이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네, 부분이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입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로 다른 특히 네. 약자와 강자 그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 듣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가 네, 이걸 그 배우는 관계에서 거다. 적절하게 중재를 해야 되고 교육이 네. 그렇군요. 아유,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10대, 20대, 30대 애들의 목소리를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주간 똑똑똑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습니다. 개관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